안녕하세요. 오늘 상하에 대한 권리 분석할 겁니다. 저희가 권리 분석을 갖다가 몇 회를 걸쳐서 하고 있죠. 처음 첫 주에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을 했었고요. 그다음 그전가요?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안 했지만 주택에 대한 권리 분석했었고, 그리고 오늘은 상가에 대한 권리 분석 이렇게 세 개였죠. 이제 다음 달 가면 이제 토지에 대한 권리 분석하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특수 물건에 갖고 유치권이나 법정 지상권에 대한 권리 분석. 총 그래서 이 권리 분석만 5번에 걸쳐서 합니다. 많이 어려울 것 같지만 다 또 대부분 소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권리 분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권리 분석이라는 의미를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권리 분석은요, 경매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난과의 어떤 법률 관계를 정리할 때 거기서 반드시 권리 분석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권리 분석 잘못해버리면 내가 손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요새 뭐 뉴스에서 지금 뭐 시사되고 있는 뭐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갖다가 전에 회수를 못하고 손해 많이 본다. 바지 임대인 바지 소유자를 상대로 갖고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스스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내 스스로가 가치 분석, 권리 분석을 잘했으면 절대로 안 속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대부분 기망당한 사람들이 연령층이 사회 초년생들, 30대 초반 일반 부동산을 잘 안 해본 사람들, 관심 없다 그냥 뭐 전세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현재 시세가 이니까 이만큼 들어간다. 뭐 그게 맞는 줄 알고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는 권리 분석을 잘못한 자기의 과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경매를 배우시면은 이제 그런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누가 그런다고 반응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할 겁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이라는 게 우리 경매에 들으면요 뭐죠? 딱 그거예요. 우리가 뭐 권리 분석이라는 게 경매에서 뭐 임대차 체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딱 한 가지. 낙찰받아서 소유권 취득하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소유권이라는 거 우리 민법에 들어가면은 그 소유물을 내 마음대로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할 수 있는 세 가지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소유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권리 분석의 의미는 뭐다? 그런 민법상 인정하고 있는 소유권이란 그런 권능을, 세 가지 권능을 아무런 제한 없이 내가 행사할 수 있냐 없냐를 갖다 분석하는 게 권리 분석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좀 함축하자는 거예요. 우리 경매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권리 분석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공적 장부에 대한 권리 분석이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동산 현황에 대한 권리 분석.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적 장부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적 장부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일원화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대표적인 게 등기부잖아요. 등기부하고 대장부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 등기부 권리 분석할 때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 이제 등기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기록된 권리들이 과연 낙찰받은 내가 인수해야 되냐, 아니면 소멸시켜주냐. 우리 민사집행법 91조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갖다 흔히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저번 주에 제가 강의했던 거고,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건 뭐다? 대표적인 게 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렇게.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소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이다. 근데 법의 조문에는, 법 조문에는 저당권, 압류, 가압류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추가된 권리가 있다. 이게 뭐다? 저당권하고 동일하다는 담보, 가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압류하고 동일하다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것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 권리를 갖고 이 기준 권리 아래에 있는 모든 권리자들은 다 내가 소멸시켜주겠고, 그 위에 있는 권리들은 낙찰자 너희들이 인수하라. 이렇게 배우셨죠? 물론 예외조항이 있고 예외적인 소멸 안 되는 권리도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 원칙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다 여러분들이 경매 나온 물건 다 풀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대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 안에서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선은 등기부가 먼저 권리 분석할 때 핵심이니까 이런 문제를 보세요. 대장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과연
그 내가 입찰 들어간 목적물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좀 그걸 파악할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잖아요. 주택. 저번 월요일날 주택에 대해서 보시면 근린생활시설을 갖다가 주택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린생활시설로 한마디로 상가로 허가를 받아놓고 뭘로 쓴다? 주택으로 만들어가지고요.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게 경매에 나온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동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현황 가니까 집이야. 그러면 주택이네 이렇게 파악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 공적 장비에 들어가면 다 근린생활 시설로 돼 있다는 거 이렇게. 그건 뭐예요? 상가란 얘기예요, 상가. 아무리 주택으로 보일지라도 그 주택을 낙찰받은 사람은 우리 상가를 낙찰받은 주택을 낙찰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게 어디에 나와요? 등기부는 이런 게 기록이 안 돼. 대장이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그 건축물이 위반된 사항이 있다 그러면 대장에 어떻게 돼 있어요? 위반 건축물 등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위반 건축물만 등재되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등재가 된다는 얘기는요. 그 위반 사항을 어떻게 시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원상회복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거야 불법 철거를 안 한다. 또 원상회복 안 한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소유자에 대해서 야 그 원상회복 안 하면 그만큼의 뭐가 나와요? 이해관계금이 부과된다니까. 아시죠? 자, 만약 여러분들이 주택을 이번에 빌라를 4층짜리 빌라를 4층을 낙찰받았는데 그 4층에 앞에 보면 1조권이나 여러 가지 건축법상 이게 정확히 원래는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4층이다 그러면 그렇죠? 똑같이. 근데 옆에 이제 이 집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 이걸로 인해서 이 집에 해가 안 들어,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이렇게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여기다 이제 판넬 같은 거 갖고 샤시 같은 거 갖고 또 추가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다 이게 뭐가 돼? 다 이게 위반 건축물이에요. 위반 건축물. 이게 위성 촬영하면 다 나와요. 이게. 그럼 이 위반 건축물 등재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가 나와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 부과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어 있는 걸 갖다 내가 낙찰받았다는 거예요. 약 50만 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낙찰받은 나는 이 이행 강제금 50만 원을 갖다가 내가 승계할까 안 할까? 승계 안 돼 이런 거는. 이건 전처리차 부과된 거잖아. 승계는 안 되는데 내가 낙찰받았으면 내가 새로운 소유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가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난 내야 되잖아. 그죠? 원상회복은 나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어디에 나와요? 등기부에 이런 게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 나온다? 대장에 나온다. 대장에. 좀 더 나가볼까요? 그럼 이렇게 요게 요 면적은요 실제 등기부에 기록된 면적도 아니잖아요. 대장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공적 장부에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 감정 평가사가 가니까 현장 조사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요것만 지금 등기부에 기록돼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매각에서 나와요. 근데 과연 이걸 갖다가 매각에 포함시켜서 진행할 건지 아니면 이걸 갖다가 매각에서 불포함시킬 건지를 갖다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에 공적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이런 지장물이 존재할 때는 이걸 갖다가 매각에 포함시킬 건지 아니면 미포함시킬 건지를 갖다가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포함시켜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채무자 소유자가 아닌 제3자, 2인차인 자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져요. 아무리 우리 민법상 부합물이란 법리가 있다 하더라도 제3자는요 남이 설치한 거는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래서 과연 이렇게 제시외라고 표현을 쓰는 거죠. 제시외. 이건 등기부에 나오지도 않고요. 대장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제시외 건물이 존재할 때는 과연 입찰, 매각에서 포함돼서 진행되는지 아니면 매각에 포함되지 않는지를 갖다 확인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런 것도 우리가 장부에서 분석할 때 좀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위에 이걸 먼저 선행하시는 얘기예요. 등기부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자 그럼 공적 장부에 대한 권리 분석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뭐 한다? 부동산 현황에 대한 권리 분석 하시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 현황에 대한 권리 분석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하나가 뭐예요? 점유자에 대한 권리 분석 하시라는 얘기예요. 점유자. 현재 내가 입찰 들어가고자 하는 물건에 과연 그 주택이다, 상가다, 토지다, 그 목적을 누가 사용하고 있냐 이거예요. 점유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입찰 들어갈 물건에 보니까 점유자가 법원에서 공부한 자료 보니까 점유자가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상물이 주택이 되든 상가 되든 토지가 되든 똑같은 법리입니다. 그렇죠? 그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내가 낙찰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다른 권리관계 따질 필요 없다니까요. 채무자, 소유자는 새로운 낙찰자, 매수인한테 자기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목적물을 명부해줄 의무만 발생되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우리가 부담되는 어떤 뭐 금전적으로 부담될 돈이 있다?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가면 나가야 될 사람. 내가 안 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갈 될 사람이잖아. 근데 쥐가 안 나고 개기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판사님한테 이러면 된다고 그랬잖아. 법원에다 이러면 돼요. 그럼 법원에서 알아서 해준다. 왜? 이 사람의 모든 자료는 이미 경매, 사건 진행 과정 중에 다 노출되어 있다.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판사님이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런 채무자, 소유자는요. 근데 만약 채무자, 소유자인 제3자가 점유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제3자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임차인이 점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또 꼭 임차인뿐만이 아니에요. 좀 특수 물건에 다음 달에 하겠지만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유치권자일 수도 있죠. 뭐예요? 공사대금 채권을 안 줘가지고 그 공사업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내 돈 줘 하면서 반환을 갖다가 명도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치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만약 매각된 부동산이 토지다. 근데 토지 위에 어떤 지장물이 존재해요. 건물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건물 소유자에 대한 어떤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법정 지상권자. 뭐 이게 또 분묘기지권자.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은 왜 어렵냐면요. 이거는 소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우리 경매 기본적이라는 말소 기준 권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세요. 말소 기준 권리 아래에 있으면 모든 권리는 소멸주의를 적용해서 우리 법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다 내가 또 소멸시켜서 낙찰자한테 깨끗한 등기를 넘겨주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원시 취득의 효과를 주는 거예요, 경매가. 다만 이런 특수물건이라 알고 있는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은 말소 기준 권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집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 5천만 원 주면서 근데 인테리어 공사 시작할 때 당시에 등기부를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미 은행에서 대출받은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후에 내가 공사대가 거기에 지금 공사대금 채권이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성립이 됐잖아요. 피담보 채권 자체가. 그래서 뭐 유치권자가 돈 못 받으니까 공사업자가 그 집을 점유하면서 그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5천만 원 줄 때까지 유치권 주장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야, 너 이미 저당권 있는 거 보고 지금 공사 시작이기 때문에 너는 저당권자한테 대항할 수 없어. 그래서 넌 내가 그 소멸돼. 이 법리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거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속이 편해요. 권리분석하기가. 근데 그러지 못한다. 아시겠죠? 법정지상권은 맞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이나 특수물건들은 뭐다? 결국은 말소기준권하고 상관없이 별도의 유치권의 성립 요건,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그러니까 이런 민법의 성립 요건을 배우셔야 된다는 게 그래서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자, 근데 이건 좀 나중이라고.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이 중요하다. 그러면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을 제가 좀 이따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꾸 여러분들 헷갈리시나 봐. 보세요. 이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을 제가 이거 끝내놓고요. 한꺼번에 머릿속에 깨끗하게 정리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럼 점유자는 권리 분석이 끝났잖아요. 근데 핵심적인 게 두 가지예요. 지금. 등기부 권리 분석하고 점유자 권리 분석. 이건 뭐예요? 이 안에서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법원에서 공간 잘 받고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는 뭐가 중요해? 이제 현장 가갖고 과연 내가 입찰할 낙찰받고자 하는 그 물건의 가치가 얼마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가치 분석을 줍니다. 내가 2차에 들어가는 상가가 이번에 경매로 나왔어요. 과연 그 상가에서 내가 얼마 만에 월세를 갖다가 내가 낙찰받아서 거둘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다 가치 분석. 이번에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그 아파트가 내가 낙찰받은 금액에 비해서 얼마만큼 내가 한마디로 자본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다 뭐예요? 가치 분석. 입찰 들어가주는 아파트의 향이 어떤지, 조망권이 어떤지, 그죠? 층이 어떨 건지, 소음이 어떨 건지, 노후도가 어떨 건지 이게 다 뭐예요? 다 가치 분석이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이런 가치 분석을 여러분이 얼마큼 잘하냐 이건 결국은 뭐예요? 발품 팔아라는 얘기예요. 그 주거용이 됐든 상가가 됐든 토지가 됐든 이걸 안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현장 가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가치 분석까지. 그래서 우리 책상머리에 할 수 있는 건 가장 먼저 뭐다? 이렇게 두 가지만 먼저 선행해서 권리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가 등기부에서 내가 인수된 권리가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그게 없어. 딱 보니까 그 다음 점유자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점유자의 권리 분석 딱 들어가 보니까 법원에서 공부한 자료 보니까 점유자가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없다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럼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한 게 많아요? 아니면 제3자가 점유한 물건이 많을까요? 채무자 소유자가 훨씬 많아요. 뭐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뭐 7대3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7대3, 최대한 그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한 한 30%가 임차인 점유. 상가는 좀 더 많겠죠. 상가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주거는 토지는 또 주택이라 훨씬 더 채무자 소유자가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가를 할 거거든요. 상가를 하는데 결국 우리가 경매의 권리 분석이다 그러면 이제 크게 임차인이라는 권리 분석이 사실 핵심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등기부 권리 분석은 쉬워요. 등기부에 나와 있는 거는요. 그냥 말소냐 소멸 이거 따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저작권의 효력, 뭐 전세권의 효력 이런 거 안 따진다니까. 가압류의 효력 이런 거 안 따져요. 그걸 뭐하러 따져?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더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우리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 무조건 매각 소멸, 압류 소멸, 가압류 소멸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점유자,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임차인이라는 권리 분석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임차인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임차인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와요? 그렇지. 여기 둘이 여기 임대인하고 그렇죠? 임대인하고 둘 간에 어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되는 용어거든요. 이게 임대인 임차인이라는 용어가 맞죠? 근데 여러분 또 전대인 전차인 용어는 아세요? 보세요. 그럼 임차인이 지가 사용 수익하기가 난 다른 데 이사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 사업장 뭐 이업장 안 하고 싶어. 그럼 요 임차인이 전차인을 구할 수 있죠. 전차인. 이걸 전대차라고 해요. 전대차. 항시 이런 전대차라는 거는 임차인하고 전차인하고 그러니까 지가 원래 사용 수익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 전차인을 구해서 요 전대차를 갖고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들어가야 돼요. 이래야 적법한 겁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전대차를 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요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돼요?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 누가? 임대인이. 그럼 꽝이잖아요. 그래서 항시 내가 전대차 주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적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그러고요. 이 사람을 뭐라 그래? 전대차니까 전대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관 안 나와 이게 전대인, 전차인 요 개념이.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이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사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우리 항시 임차인 권리 분석할 때 어떤 용어가 나와요? 대항력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대항력.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경매에서 대항력.
그럼 대항력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항력이라는 의미는 만약 이게 가바고리라고 그러죠. 이 대항력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요 가바고 을하고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그럼 이 계약은 당연히 갑과 을 사이에 효력이 완전히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3자한테도 저 병이란 제3자 이건 전혀 다른 타입이잖아요. 그죠? 지금 임대차가 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제3자인 병한테도 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이걸 대항력이라고 용어를 쓴다니까 우리 법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항력이라는 용어는요.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끼리는 대항력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애가 둘이 임대차 계약에서 뭐 사용 수익하고 있대. X 부동산이에요. X 부동산을. 그렇죠? 그러면 을은 이게 주택이다 그러면 반드시 이 집에 전입해야 돼? 등기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그럴 필요 뭐 있어? 왜? 이미 계약의 효력으로 인해서 을은 갑을 배제하고 얘가 쓰는 거예요. 계약상 그렇게 체결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도 우리 계약을 했어. 근데 사업자니까 그럴 필요 없다니까. 계약서에 우리 자기가 사용하고 돼 있는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뭐다? 계약 당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쓰는 용어가 아니고 요 X 부동산이 제3자로 인해서 어떤 이렇게 소유자가 변동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병한테도 이 사람 갑하고 을하고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이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항력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항력을 갖춘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 자, 우리 경매로 들어오면 보세요. 이 을이라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대. 그러면 이 대항력을 갖춘 시점하고 소위 말소 기준 권리. 그렇죠? 말소 기준 권리는 뭐라고 했죠? 아까 제가 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대표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 개만 외워도 90%를 해결된다고 했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실무에서 또 뭐가 있다? 담보가등기라는 게 있다고 했죠. 담보가등기가 가등기 담보법이 들어가면 경매에 들어가면요. 저당권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 경매 개시결정 누릴 때는 결국은 돈 받기 위해서 경매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럼 뭐다? 압류라는 용어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을이라는 사람이 대항력을 갖춘 시점이 말소기준 권리 아래에 대한 요건을 갖췄다. 그럼 어떻게다? 얘는 소멸. 이렇게. 만약 을이라는 사람이 대항력을 갖춘 시점이 우리 경매에서 알고 있는 말소기준 권리 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수하래요. 인수. 큰 틀을 잡아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세요. 소멸대, 인수대 의미만 해석하시면 돼 이제. 자, 소멸된다는 의미는 임차인들은 우선 크게 2가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대항력이라는 게 돈이 아니에요. 사용 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존속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장할 수 있냐 없냐가 바로 대항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 한마디로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는 보증금. 이 2가지를 갖다가 과연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대항력을 갖춘 시점이 말소기준 권리 아래에 있대. 그러니까 우리 민사집행법 91조에 어떻게 돼 있다? 소멸된다 써 있잖아요. 매각으로 소멸된다. 소멸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계약 존속기간이 아무리 남아있어요. 자, 상가에서 10년에 지금 계약갱신 청구를 주고 있잖아요. 상가에서. 근데 그 상인이 지금 이제 3년 장사했어요. 그럼 앞으로 몇 년 장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특별하게 그 사람이 어떤 채무 불이행이 없다 그러면 7년 동안 장사를 계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경매로 들어갔다니까. 경매로 들어가서 새로운 소유자가 나왔다고요. 그럼 그 새로운 소유자한테도 낙찰자한테도 나 3년밖에 지금 현재 장사를 못했거든. 7년 아직 남아있어. 7년을 주장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응?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정답이 나오네요. 맞아요. 아시겠죠? 대항력을 과연 언제 갖춘다 이거야. 우리 법에. 그래서 경매는 어떻다? 무섭다. 경매는. 그래서 아무리 우리
특별법에서 10년 준다 하더라도 그게 경매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경매로 들어오면은 너가 대항력 갖춘 시점이 어떻게 돼 있어? 기준권리 아래에 있으면 너의 권리는 소멸이야. 10년 주장 못해. 권리금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권리금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상관이가 내 묻는 거예요. 권리금 주장할 수 있어. 응? 권리금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당 권리금 얘기 나오는데 배당료가 권리금은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권리금 주장 못하고 계약갱 시청부터 주장 못하는데 무슨 권리금이야. 아무것도 주장 못한다니까. 그래서 상가에 대한 권리 분석이 중요한 게 임대차 체결할 당시에 여러분이 임차인 입장이다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는요 권리 분석이 한층 더 좀 더 잘해야 돼요. 주택이랑 다르잖아. 상가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 내 몸만 들어가 살면 되는 거야. 특별히 들어갈 돈 뭐 2, 3일 정도는 들어가겠죠.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내가 몸만 들어가 장사해? 전혀 아니잖아. 보증금이 상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요? 시설비가 중요하잖아. 그냥 갖고 몸만 갖고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영업 목적에 따라서 인테리어 하잖아요. 그 인테리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옆집 지금 한 달 동안 한대 지금 내부 인테리어 뭔지 몰라도 아마 저기 한센 같은 요새 인테리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도 요새 장사 잘 되다 보니까 이게 전시장 같은 데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인테리어가 뭐 1억은 훌쩍 그냥 넘어요. 그냥. 과연 그럼 그런 1억에 대한 시설비 인테리어비를 갖다가 낙찰자 주장할 수 있냐 이거예요. 권리금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시설 권리금도 권리금의 일종이잖아요. 주장된다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상가에 대한 여러분 임대차 체결할 때 내가 진짜 경매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런 사실상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건요 극히 일부죠. 우리가 경매 물건은 전국에 나와 있는 부동산 중에 0.3%도 안 돼.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임대차에서 야 무서워하지 마세요. 대부분 다 뭐 적법한 여기 뭐 그렇게 손을 볼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개 중에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착륙을 당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대비해서 좀 배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임대차 체결하는 거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의미가 이거예요. 사실 소멸이라는 의미가. 근데 만일 그 대항력을 갖춘 시점이 말소기준권이 위에 있어요. 그럼 뭐라고 했죠? 우리 민사집행법에서 인수라고 인수. 인수는 뭐야? 아까 제가 말한 임차인이 갖고 있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요. 그죠? 임차인이 현재 10년의 계약갱 신청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3년밖에 장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년 동안을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이게 계약갱 신청권입니다. 그죠? 자, 그 사람은 권리금을 갖다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낙찰자. 권리금 주장을 낙찰자한테 사실상 임대인한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권리금 주장하는 걸 다른 사람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자체를 갖다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지. 그죠? 하여튼 우리 낙찰자 똑같이 생겨받는 거예요. 그 당시 요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할 때 인수라는 의미는 내가 낙찰받아서 잔금 처리하면은 소유권을 내가 갖고 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소유권을 갖고 와요. 그러면 소유권만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전 소유자가 갖고 있는 임대인의 지위도 내가 그대로 승계받는다 생각하면 요 인수되는 권리는. 그래서 여기서 권리 분석이 중요하다고요. 아래는 상관없어. 하지만 이 대항력을 갖다가 말소기준 권리 위에 갖고 있는 임차인 존재할 때는 여러분들 권리 분석이 좀 더 심화돼야 돼요. 좀 더 배우시는 얘기입니다. 자, 인수인데 여기는 이렇게 계속 직진합니다. 자, 을이란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다. 언제까지? 종기일까지. 종기일까지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배당 요구의 의미를 또 해석하셔야 돼요. 자, 임차인들이 배당 요구했다는 의미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나 이 집 싫어 이제. 나 이 상가 싫어. 나 이제 장사 그만하고 나갈 거야. 장사도 안 되는 상가인데 잘 됐어 하면서 나가겠다는 의사 표시예요. 배당 요구가. 그죠? 그럼 한마디로
나가겠다는 의사 표시라는 얘기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 표시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면은 효력이 사실상 어떤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계약 종속 기간에는 민법상 바로 해지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경우의 특성상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실질 계약, 내가 배당 요구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실질 계약의 해지 효력은 언제 발생돼? 배당 기일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가 임차인이든 주택 임차인이든 간에 그 임차인들은 갖고 있는 보증금을 언제 배당을 받아요? 배당 기일날 받잖아. 배당 기일. 한마디로 낙찰자가 잔금을 낸 시점부터 한 달쯤 후에 배당 기일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쯤 후에 그때서야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배당 기일까지 임대차 계약은 존속된다 안 된다? 존속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요구를 했어요. 자, 만일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럼 결국 그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배당을 받게 된다 그러면 실제 인수지만은 낙찰자 우리가 줄 돈이 있어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맞잖아요. 맞죠? 이해되시죠? 갑자기 눈빛이 달라진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맞잖아, 그죠? 그 임차인이 배당 요구해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아간다면 우리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임차인이 갑자기 배당 요구를 철회해버립니다. 그럼 갑자기 어떻게 돼? 철회하면요. 철회 효력이 발생되면 배당 요구 안 한다고 동의해요. 그러면 낙찰자가 돈을 다시 줘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들이 배당 요구하고 배당을 철회한다. 이건 언제까지 가능하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만 가능하다.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철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은 배당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잖아요.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나서 철회했어요. 하지만 그 철회는 부적법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매 절차의 안정성 때문에 지금 이런 제도를 다 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임차인이 있으면 여러분들 좀 조심해서 결국은 권리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과연 그럼 대항력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구비하냐 이거예요.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결국 우리 경매에 들어오면 말소기준 권리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등기부뿐만 아니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권리 분석할 때도 말소기준 권리 아래에 있으면 그 사람의 대항력이 소명, 위에 있으면 인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 그럼 우리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어떻게 구비하냐 이거예요. 그죠? 대항력을 어떻게 구비해야 하냐. 이걸 한번 이제 해볼게요. 자, 우리 민법에 들어가면요. 임대차 계약편에 보시면 을이라는 사람이 제3자 병이라는 사람한테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업자들. 지금은 제가 요거는요. 지금 우리가 부동산이 주택이 있든 상가가 있든 토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구분 없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한꺼번에 제가 지금 갑자기 학적 일자가 왜 등기 그렇지. 민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민법.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원칙이에요. 등기가 어떤 부동산이 됐든 간에 임차인들이 그 집에 그 상가에 그 땅에 등기했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등기의 종류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자 병이라는 사람이 그 등기를 갖다가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등기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한 시점이 우리 경매에 들어오면 얘기하는 거예요. 경매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말소기준 권리 아래에 있으면 아무리 지가 등기했다 하더라도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등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등기를 안 해주는 게 일반적이잖아, 임대인이. 안 그래? 이 계약 체계라면서 우리 가만히 야, 내가 너한테는 계약만 하더라도 주장할 수 있는데 네가 이 소유물이 이렇게 병이란 사람한테 변동이 됐다 그러면 나는 병한테 이 임대차 계약을 갖다가 주장하려면 등기하라고 민법에 돼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너가 등기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임대인이 등기까지 해주면서 임대차 체결하는 게 바란사라서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임차인 을을 보호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법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다른 법. 그럼 개별법이라고 통칭해 볼게요. 그래서 뭘 만들어 놨어요? 이게 X부동산이 주택이다 이거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얘기예요. 주거용 부동산. 그럼 주거용 부동산 제3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첫 소부가 주거용 부동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한마디로 주임법이라 얘기하잖아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을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이것보다 먼저 이 개별법인 이걸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요걸 먼저 적용시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그 집에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최소한 어떻게 한다? 그 집에 전입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주민등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살아야 돼요. 안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에요?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제가 국회 뭡니까? 뭐지? 이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먼저 의안을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의 6월달에 작년에 임대차 보호법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자고 개정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전입하고 정리하면 그 다음날 2일 0시에 양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자보다 맨날 하루가 늦는 거예요. 같은 날 진행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기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전입하고 정리하면 다음날 양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고 즉시 발생하자고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법안사는 그렇게 해놨답니다. 물론 이거 안 해서 저는 봐요. 이 즉시해버리면요. 그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상대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법률 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니 오전에 대출받고 오후에 임차인하고 계약하면은 둘 사이는 동수위가 돼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 등기부에 우리가 저당권을 갖다가 두 사람이 저당권 설정에 돈을 빌려줬어요. 그럴 때는 아무리 당일 동의 같은 날에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앞선 놈이 권리에 빨리 앞선 거예요. 시간이 조금이라도 빨리 접수한 사람이 이긴다니까. 하지만 이 임차인하고의 대항력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등기는 사법부에 소관하고 있고, 그죠? 그쪽에서 관장한다니까 지금 법원에서. 근데 지금 이쪽 뭐 확정일자 뭐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해요? 대다수 지금 행정기관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상 두 사람의 시간까지 따져가면서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법률관계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즉시란 말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은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나중에 이런 배당관계에서 다툼이 생기면 무지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좀 국회의원들이 진짜 이거 너무 말뿐인 정책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실제 폐기된 거 많습니다. 하여튼 근데 현재는 이게 명시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는 주임법에서는 결국 민법에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권리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다? 전입하면. 근데 그 사람이 을이 전입도 안 했대. 등기도 안 했어요. 그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주택이든 상가든 토지든 다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경매까지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둘이 계약하잖아요. 이 임대차 계약서에 을은 이미 있잖아요. 아니. 둘이 이제 갑하고 병하고 둘이 일반 매매로 생각해 보자고요. 매매 계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을이란 사람이 이미 요 목적물 X를 갖다가 을이란 사람이 사용 수입하고 있잖아요. 병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가 저거 상가 살려고 그러는데 저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거 누가 사용하는지 알 수 있죠. 당연히 고지해야 되는 거고 갑 입장에서 매매할 때. 그러니 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을을 보호하면 보호돼요. 대항력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병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매매에서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현재 점유자 을이 사용 수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계약 종속 이런 건 다 보호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매 이런 거 들어오면 전혀 그런 상황이 없는 거예요.
자,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도.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도 상업용 부동산 거기 한번 오늘 내준 거 봐보실래요? 그 3조 한번 봐보세요. 3조. 3조에 대항력이라고 써있죠. 맨 첫 장에 3조에 대항력. 없어요? 대항력.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 문구가 뭘로 시작돼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그렇죠. 임차인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딱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칙은 등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맞죠? 근데 임대차가 원래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자 등록. 상업용 같은 경우는요. 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맞죠? 네.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도받아 장사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위에 주거용 부동산.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날이에요? 그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똑같이 대항력을 주겠다.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요. 오늘 내가 신청했어요. 그럼 오늘 바로 대부분 나와요. 사업자가. 근데 업종상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그날 안 나오고 실사 나오고 2, 3일 후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럼 내가 오늘 신청했어요. 근데 실제 사업자 등록증은 2, 3일 후에 교부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정식적으로 교부받은 날을 갖다가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잡는 거지 사업자 등록이 실제 교부받은 날을 갖다가 잡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신청이라는 용어를 꼭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상업용에는 공장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가금을 임대차 보세요. 여기 상업용은 특별법이 뭐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 공장 들어가? 이렇게 물어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대신 상가 건물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 영업용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거기서 어떤 노무도 한마디로 일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일만 이거 뭐 어떤 조립밥 만드는 거. 단순 거기서 만드는 행위만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영업용 건물이라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나? 만들어서 거기서 파는데 그럼 뭐야? 영업용 건물이 되는 거죠. 어떤 영업대리를 한다는 거잖아. 판다는 거잖아. 그럼 영업용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 공장도 똑같은 법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공장 안에 임차인들 많잖아요. 임차인들이 과연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냐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토지 같은 거 보세요. 토지. 토지는 보세요. 토지는 지금 주거용이나 상업용이나 이런 거는 다 주인법이 있고 상인법이 있잖아요. 근데 토지는 토지 임차인 보호하는 법이 별도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지 임차인들은. 그러면 토지 임차인들이 제3자한테 변이라는 사람, 낙찰자 변이라는 사람한테 주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한민국 등기가 있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등기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무조건. 토지는. 토지는 이런 개별법이 이런 법이 없잖아요. 그 대신에 보세요. 토지일지라도 만일 그게 농지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우리 농지법 들어가면요. 대항력 요건이 있습니다. 농지법에, 개별법에. 거기에 들어가면은 농지법 안에 만일 그 농지 임대차를 체결해서 그 임대차를 갖다 해당 관세에 등록을 하게 되면요. 신고하게 되면은 대항력이 있다고 농지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 임대차는 아무나 해요, 안 해요? 농지 임대차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농지 임대차는 특별한 어떤 요건을 갖춰줘야 돼요. 그러면 농지 임대차가 인정이 되는 거지. 개인 간의 임대차가 뭐 아무 때 인정된다 그러면 뭐 경자 유전 음식이 뭘 필요가 있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농지 임대차는 적법한 농지 임대차를 갖다가 체결해서 해당 감사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대항력이 발생된다고 농지법의 개별법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민법에 차지권이나 권리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보세요. 민법에 차지권이란 권리. 그럼 이것도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가볍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대항력을 갖다 총 지금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란 건 결국은 주택이든 상가든 토지든 다 통칭해서 쓰는 용어예요. 이게 뭐 주택만 대항력, 토지만 대항력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기본 법리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개별법을 적용받냐 안 받냐를 조금 여러분 되셔야 되고, 결국은 민법이 등기가 원칙인데 등기를 안 해주니까 임대인들이 이런 법에서 적용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지권이라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토지다. 둘이 임차인이 임대인이 이런 토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토지를 갖다가 지금 내가 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리, 야, 이건 놀리지 마라. 나한테 이거 임대차 좀 해줘.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런 가건물이든 일단 건물을 조그맣게 지어서 여기다 뭐 카스타 하든지 뭔가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간에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합니다. 근데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한 목적이 이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원칙은 보세요. 둘 간의 임대차 계약을 제3자, 요 계약을 제3자 병한테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갖추라고 그랬죠?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토지는 토지 특별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등기를 하면 돼요. 여기서 임차인들이 이 토지 등기부에다가 어떻게 임차권 등기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권, 농지가 아니면 전체권 등기를 하든지, 아니면 가장 막강하다는 지상권 등기를 하든지, 이 세 가지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의권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갖다가 등기를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등기 안 했어요.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토지에다가 이런 등기가 없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등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을이 이 토지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짓잖아요.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가지고 건물 보존 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토지에 따른 등기를 한 게 아니에요. 등기 안 했어. 하지만 이 땅 위에다가 건물을 자기 이름으로 지었잖아요. 을. 그래갖고 이 건물을 갖다가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생겨? 차지권이나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 자기의 임차권이나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민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쉽죠? 법정 이상권하고 조금 헷갈리지만 이건 차지권이라는 게 민법상 권리가 있다. 이건 잘 모르셔도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존 등기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야 돼요. 체결한 목적도 그 땅 위에다가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은 차지권이란 대항력을 갖다가 민법상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건물 보존 등기를 하려면 예. 토지주하고 같이 가서 해야 되는 거, 토지주 허가에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혼자 가서 하는 보존 등기를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거예요? 네. 보존 등기. 보세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남의 땅에다 건물 지으려고 하면 그냥 지어요? 안 돼요. 건축 허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 짓려면. 그럼 건물 짓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주의 승낙서가 돼요. 건물 짓는다는 사용 승낙서를 받아갖고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가 안 해주죠. 아니면 남의 땅에 있다고 허가를 해주나요? 그러면 그 건축 허가를 받아갖고 거기다 건물 짓는 거죠. 그럼 건물 짓게 나면은 해당 관서에서 나와서 사용 승인을 갖다가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나와서 정말 허가받은 대로 잘 지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잘 지었어.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을 갖다가 만들어놔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건축물 대장은 그러니까 해당 지자체,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서 그걸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건축물 대장이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을이죠. 을이 그 건축물 대장을 갖고 등기소에 가서 보존 등기하는 거예요. 좀 보존. 이 행위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우리 법무사한테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법무사 양창호 법무사를 찾아오시면 이제 된다는 얘기입니다.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보존 등기가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결국 등기는 보존 등기는 단독으로 하는 거죠.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내 걸 갖다 등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네. 그 보존등기라는 그 기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나도 보는 그게 뭐가 돼? 미등기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땅 주인은 나중에 내가 이걸 팔겠다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당연히 생기죠. 세금 받아먹어서 좋긴 하지만 나중에 내가 매각을 할 때 벌써부터 되는 당연하죠. 예를 들어 보세요. 계약을 갖다가 이 건물 소유 목적으로 계약을 갖다가 예를 들어 10년 했어요. 10년. 10년이 만료가 되잖아요. 그런 토지주한테. 근데 이걸 강요할 일이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토지주한테 야 계약 갱신을 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거절해. 나도 내 땅 쓰자. 그러면 을은 갑을 상대로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아니, 지상권하고 똑같은 권리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청구를 행사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너 알아? 그럼 이 건물 사. 현 시세대로 네가 여기 되는 거예요. 그럼 건물 철거 안 되는 거죠. 결국. 왜냐면 토지주는 하여튼 그거 매수 청구를 행사하기 형사권이나 마찬가지예요. 상대방 의사하고 상관없이 이게 어떤 소송 절차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 청구 행사해버리면 바로 그냥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남한테 빌려주면 조심해야 될 거 많아요. 아시겠죠? 어설프게 땅을 빌려줘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건물에 좀 올라가 있다 그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걸 갖다 내가 다 정리해버렸어요. 주택, 상가, 토지 다 대항력. 아시겠죠? 그래서 항시 권리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부동산이 있잖아요. 다 크게 보면 다 이거예요. 주택, 상가, 토지 세 개밖에 돼 있으니까. 그럼 모든 점유자에 권리 분석할 때 채무자 소유자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이거 필요 없다니까. 그런데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2차 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는 뭘 먼저 봐라? 대항력을 구비했는지 먼저 봐라. 그러면 대항력을 구비하려면 원칙상 뭐다? 민법의 등기다. 머릿속에 막 전입 사업자 나오면 안 되는데 원칙적으로 등기해야 돼. 근데 등기를 안 해주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임대인데. 그러면 등기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한다? 특별법을 마련한다. 민법의 우선법이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놔 거기에 3조에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전입하고 점유하면 너희들한테 등기하고 동일한 대항력을 주겠다 라고 했잖아요.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도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그 다음 점유하면 너희들한테 뭘 주겠다? 등기하고 동일한 대항력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확정일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 확정일자 하나도 안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자꾸 확정일자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안 돼. 아시겠죠? 자, 토지로 넘어가면 돼 이제 토지. 내가 낙찰 받았어. 낙찰 받았는데 그 토지에 야 내가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갔어. 지금 우리 최고 중에 한 분이 지금 그 공매로 지금 그 연꽃이 농지를 낙찰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 연꽃 재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낙찰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안 나가는 거야. 협의가 안 돼. 뭐 좀 달라 뭐 그러면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금 작년 9월달에 몇 월달이다. 작년 6개월 달에 해서 올 지금 내가 소송 제기한 시점까지 이게 9개월쯤 돼요. 9개월. 그러니까 작년 11월달쯤 됐나 보다. 그래서 그 9개월치 이게 감정 평가 금액이 2억 얼마였어요. 2억 5천쯤 되고 이걸 연 5% 법정 이자 해가지고요. 900 얼마 하고 거기에 따라 너가 나한테까지 토지를 갖다가 넘겨줄 인도받을 때까지 그걸 연 5% 따지면 월 1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도할 때까지 매월 110만 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 지금 부당이득 소송을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주장하려고 그러면 뭘 주장했냐면은 그 사람들이 가니까 낙찰국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주장한 게 야, 나는 얘하고 계약했다는 거야. 정수입니다. 계약했으니까 민수하라는 얘기야. 근데 계약만 갖고 대화 안 된다고 그런 거야. 그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 갖고 낙찰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 등기. 아니면 뭐 해야 돼? 농지법상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임대차를 갖다 등록을 하는지.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 허울 주장만 할 뿐이지. 그 사람은 결국 이제 이 정도로까지 부당이득은 안 나와요. 하지만 우리 원고 입장에서는 최대한 청구하는 거죠.
2억 5천 감정 나왔는데 얼마에 낙찰받았더라? 1억 얼마에 낙찰받았어요. 상당히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낙찰가로 부담금 청구할 필요는 없거든요. 부담이가 항시 현재 시세 갖고 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시세가 지금 감정 평가서에 나와 있잖아. 2억 얼마. 근거가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경매 여러분들 낙찰 받으면은, 근데 우리 낙찰 받았잖아요. 그럼 똑같아 임차인이 살아요. 근데 임차인은 배당 기일까지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지만 배당 기일까지 매월 월세 내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낙찰자한테, 낙찰자가 잔금을 내는 시점부터 돈 배당 받을 때까지 한 달 여유 있다고 그랬죠? 그때 나한테 월세 줘야 돼, 안 줘야 돼? 똑같은 법리예요. 줘야지.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 경매 들어갔다고 월세를 안 내? 그런 거 없어요. 낙찰되기 전일지라도, 낙찰자 생기기 전일지라도 그 사람은 임대인한테 월세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차인들이 임대인한테 월세 안 주죠. 왜 안 줘? 네? 그렇죠. 자기 보증금도 지금 내가 진짜 배당으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태잖아. 그래서 우리 민법에 그런 불안의 한격을 인정하고 있어요. 아, 그 사람도 저 사람도 월세를 지금, 아니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데 자기만 월세를 주라고? 이거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경매 공매에서. 그래서 그런 불안의 한격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 얘기고, 내가 잔금을 내면 내 거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그럼 당연히 내 거죠. 그럼 이제 임대차 계약은 아니고 없는 거고, 나하고의 계약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네가 월세 상당액은 지금 공짜로 살고 있는 거잖아. 그 전에는 보증금 때문에 안 됐다 하더라도 이만큼은 나한테 줘야지. 이걸 이제 우리가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